안녕하세요. 김혜순입니다. 제 강의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40여 년을 살아오면서 공부하고 강의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 강의처는 독일 괴테대학교 한국학 학과장이자 부교수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여러 대학 그리고 연구소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였고, 오늘 현재는 유라시아 평화통합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크게 네 분야로 좁혀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분야는 평화통합 프로젝트로서 유럽연합, 두 번째는 유럽 통합을 말씀드리겠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주목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남북학 평화통합의 시사점이 무언가를 방금 말씀드린 그 분야를 통해서 유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분야, 평화통합 프로젝트로서 유럽연합.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연합은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슈만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슈만은 당대 프랑스 외무부 장관으로 활동을 하셨고, 이분은 나치에 의해서 거의 집단 수용소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감금돼서 2차 대전 끝나기 직전에 풀려나와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이 슈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도가 석탄 철강 공동체 설립을 주창하시면서 이 조약을 1951년에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유럽연합은 오늘날 동서남북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체입니다. 이 연합체를 평화공동체, 세계 경제공동체로도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안보와 국방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슈만 선언이고 1950년 5월 9일자에 방금 말씀드린 석탄, 철강 공동체 설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보이신 분, 안경을 끼신 분이 바로 슈만이십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에 1951년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다양한 나라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다양한 이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작동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그 좀 더 연한 주황색,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더 연한 주황색, 그리고 이거는 녹색들도 여러 가지 그 진하고 약한 색깔로 칠해져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전부 오늘날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빨간 지역은 6개국이 포섭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입니다. 이 지역이 서구 유럽에서 가장 많이 전쟁을 하고 가장 영토를 침략하고 상호 간의 갈등과 중호에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은 중세기에는 하나의 선조를 가지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형제국가였죠. 그런데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영토를 분단하고 자신들의 그 민족성을 다르게 발전시켜 오면서 완전히 적대국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2차 대전에
방금 얘기했던 그 슈만 같은 그런 분들이 유럽 지성인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완전히 황폐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더 황폐되고 우리는 더 일어설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지성인들이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바로 금방 얘기했던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설립하게 이릅니다. 자, 유럽 석탄 공동체를 발전시키면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보다 긍정적인 발전을 하면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서서히 처음에는 유럽 석탄 공동체, 그 이후에는 유럽 공동체, 그리고 1992년에는 유럽연합으로 이어지는데 이 공동체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입 시기를 보면요. 두 번째 이제 황색, 금방 얘기했던 가장 빨간색이 유럽 석탄 공동체의 회원국이죠. 가장 많이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각성을 하면서 유럽 석탄 공동체를 발족을 시키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 공동체가 잘 발전을 하니까 그 영국과 아일랜드가 같이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보면 그때가 1972년이죠. 그러고 나서 1981년에 그리스는 아주 밑에 있는 남부 지방이죠. 여기 그리스가 참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베리아 이 지역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스웨덴, 핀란드가 그리고 뒤에 가서 오스트리아 이 지역이 가입을 합니다. 이 세 나라는 사실상 중립국 이치에 있었었죠. 근데 그 중립국 이치를 포기하고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있는 스위스는 중립국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위에 가장 좌측에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도 사실상 이 석탄 철강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이 나라는 사실상 큰 그 국가 일에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헌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유럽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큰 대사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물어야 된다는 그런 당시의 여론에 따라서 국민투표에 붙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조약과 협약을 통해서 유럽연합과 밀접한 관계에서 지금까지 같이 협동하고 협력해 오면서 다양한 이런 유럽 이슈를 공동으로 공유하면서 같이 생활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004년에 여러 나라가 보면 여러 나라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그 색깔이 좀 더 금방 얘기했던 스웨덴, 핀란드보다 더 색깔이 좀 많은 나라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대 소련과 폴란드를 이으는 이 발트 국가들, 이스트란드, 리투아니아, 이런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또 아래 가장 밑에 있는 사이프런, 독일어는 치퍼른이라 하고요. 몰타도 있습니다. 몰타는 거의 안 보이죠. 이쪽 나라들이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유럽에 여기 보면 루메니아하고 불가리아가 유럽 연합에서 그 전에는 이제 폴란드, 체코, 그리고 슬로바키아, 그리고 슬로베니아는 헝가리가 참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바로 루메니아하고 불가리아가 가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로아티아가 전쟁 이후에
가입을 하는데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하는 나라들이 있죠. 이 나라들은 회색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바니아, 마체도니아, 세르비아, 그리고 터키, 몬테그로 이런 나라들이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모든 유럽 국가가 신청한다 해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유럽 통합을 보면요. 사실상 유럽 통합은 역사적으로 대규모 지역 통합으로 이미 중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주목해서 유럽 통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유럽 첫 번째 대규모 지역 통합은 사실상 카르 데이즈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카르 데이즈는 제2기간이 768에서 814년인데요. 이는 라틴과 기독교의 토대를 두고 이 프랑크 제국을 세웁니다. 그때가 바로 800년이 되겠죠. 그때 이 나라에서 굉장히 그 활동이 크고 그리고 강한 이 집합체를 이루고 있는 왕국이 바로 독일 왕국, 다음은 보헤미아 왕국, 부르군트, 이탈리아 왕국들이 되는데요. 사실상 이 왕국들이 발생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카르 데이제가 세상을 떠나고 그 손자들이 이 제국을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대의 유산 그 규정에 보면은 남자 아이들에게 영토를 동등하니 분배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었죠. 그래서 그들의 유산 조약에 아니면 유산법에 의해서 이 프랑크 제국을 세 분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조약에서 파생된 나라가 바로 동프랑크, 오늘날 독일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빨간 이 제국이 전부 독일이잖아요. 여기가 동독이고 이제 여기 동독과 서독이 바로 독일인데요. 이 독일 지역이 가장 이 프랑크 제국에서 활발하고 가장 컸었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는 이 북부만 여기에 그죠 프랑크 제국에 속해 있었고요. 프랑스가 그 다음에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는 사실상 이 조그만 지역에서 상호간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그러나 큰 나라인 프랑스하고 독일 또는 이탈리아가 전쟁을 할 때는 언제나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세기의 프랑크 제국으로 출발하는 지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랑크 제국에서 이렇게 분할이 되고 나서 이들은 같은 선조를 두고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의 적대국으로 등장합니다. 서로 간의 영토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들이 경제적 또는 군사적으로 힘이 더 있다고 봤을 때는 그 옆 나라들을 쳐들어갔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웃이 그 친척이 어느 날은 아주 증오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주고받고 계속 전쟁을 해오면서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지죠. 프랑크 쪽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독일이 되겠죠. 그들은 신성 로마 제국을 구축하게 됩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로마 교황이 하나 그 왕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신성이란 말이 되고 국가는 하나의 왕국으로서 체제를 굳히고 되는데 독일은 그 동프랑크 왕국이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독일 신서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로마라는 것은 서유럽이 5세기에 망했는데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차원에서 이 동프랑크 오늘날 독일이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모든 그 이웃 국가를 지배를 하고 이 통치의 뭐라 할까 그 권력을 휘두르고 오고 있었죠. 그 국가는 교황청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서 구교를 토대로 그들의 실력을 키워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너무나 그 큰 지배력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독일을 신성 로마 제국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전부 동맹을 맺어서 이쪽을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과 그 이웃 나라들이 30년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유럽 30년 전쟁 그리고 종교 전쟁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르틴 루터 킹에 의해서 신교가 부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구교를 선호하거나 신교를 선호하고 또 신교를 통해서 새로운 다른 종교들이 파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교의 그 문제가 언제나 큰 정치적 이슈로 부상했었죠. 이때 이 신성 로마 제국을 반해서 그 이웃 국가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신성 로마 제국에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은 구교의 토대를 두고 그리고 유럽 중앙에 위치해서 강력한 황제 통치권을 발휘했었는데 이 전쟁으로 결론적으로 그 통치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자신들은 신에게 받았다는 특권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통치를 하고자 했고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그런 특권이 진리 판단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토대를 둔 세계관을 이주로 다른 종교를 압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도교로 몰아붙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배척 의식이 굉장히 고조된 상태에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자, 15세기에서 16세기로 유럽은 진입하면서 새로운 사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새로운 진리 판단의 기준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정신사상은 바로 계몽운동이죠. 계몽운동이 추구했던 가치관은 이성과 합리성, 실용적인 그런 면을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서 공평한 사회 질서를 요구를 하고 정치적, 사회적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는 많은 철학가들 그리고 정치인들, 유럽 지성인들이 부르짖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강조했던 점은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철학자는 데카르트이죠. 데카르트는 이런 사상 때문에 프랑스에서 배척을 받고 네덜란드로 가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의 그 정복 전쟁에서 네덜란드도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면서 개방된 그런 지역, 경제적 그리고 이 통상, 무역 이런 분야에 개방된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데카르트가 들어가서 큰 활동을 하면서 당대의 유럽 사조를 바꾸는데 물론 다른 그 철학자나 유럽 지성인들과 함께 이 교회, 특히 구교의 세계관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스위스는 독립국으로 벌써 승인을 받고 그 위치를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독일 여러 지역에 분양을 받고 프랑스는 특히 알사스 여러 도시들을 이양을 받습니다.
알사스는 내가 다시 그 지도를 돌아가서 말씀드리겠는데, 알사스는 독일과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 중간에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가 서로 교류를 하고 통상이 발달되고, 그리고 땅이 비옥해서 당대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바로 농토 있지 않습니까? 땅이 비옥해가지고 경제 발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자주 각축전을 벌이고 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영토들이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해방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결론은 뭐가 됩니까? 새로운 조그만 주권 국가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팔렌 조약은 새로운 주권 국가가 출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땅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제후들은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통치권, 애교권, 조약권 등을 가지고 그들의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압박에 시달려서 함부로 예를 들어서 뭐 통치를 할 수도 없고 또 무슨 조약을 맺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 이 베스팔렌 조약이 많은 조그만 나라들에게 큰 해방의 길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들 간에 새로운 세력 균형과 질서가 생기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국가체제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 국가 형태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부상을 했고요. 그럼과 동시에 안정적인 정치 조직이 확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평화적 질서와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크고 작은 나라들이 그들의 협력을 하고 그리고 상호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발전으로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권력의 재분배를 시도합니다. 권력의 재분배라는 것은 나라가 조그마하다고 그래서 그들의 권력 행사를 못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력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민주적 유럽 통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이 사라지고 나서 그 공백기를 독일이 다시 하나의 국가 출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의 비스마크 차르 제상이 드디어 나타나서 특히 독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영주, 왕국, 어디 지역을 통틀어서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 제국으로 출현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1871년이죠. 그래서 이 독일 같은 경우도 여러 도시마다 구교를 선호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는 신교를 그들의 도시의 또는 이 조그만 왕국의 교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교황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이 종교가 세소화되고 그리고 다양한 믿음이 부상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언제나 세계를 지배하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죠. 이제 그 중에 두각을 났던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서 청년 때 프랑스 군대로 출발점을 갖게 됩니다. 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고 혁명 이후에 그 세력 다툼 또는 권력의 공백기가 있을 때 굉장히 혼돈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 왕이나 귀족들이 사형을 당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 그들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나폴레옹이 군대를 장악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와서 다시 대국가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그러니까 프랑스인이 칼 대저의 후손이라고 인식을 하고 됩니다. 이러면서 그들의 대국가 건설을 위해서 지속적인 식민지를 확장을 하고 이웃나라를 정복해서 자신들의 패권을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을 그 전쟁을 통해서 통합을 시키는데 이거를 수직적 통합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수평적 통합은 사실상 대화와 서로 협력을 통해서 평등한 관계를 이루어 온 것을 수평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수직적 통합이 여러 번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폴레옹은 대국가 건설을 위해서 서서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아시아, 뭐 남미, 북미 그리고 아프리카를 장악해 갔지 않습니까? 그 연장성에서 유럽 정복을 시작해서 이집트 원정 그리고 소련까지 정복하게 이릅니다. 정복 정책에는 사실상 민족주의가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쟁을 시작할 때 나폴레옹이 어디를 갔는가를 다시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방 얘기했듯이 이 알사스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 3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비스마르크가 여기에서 그죠? 신석 로마 제국이 여기에 수도를 두고 있죠. 그 수도가 스트라스부르크고요. 오늘날 거기가 유럽 우회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프랑스가 이 스트라스부르크를 통해서 독일 제국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 동유럽을 통해서 러시아 그 당시에 러시아를 가고 소련이 되겠죠. 뒤에 가서는 그리고 다른 것은 독일과 폴란드를 통해서 리투아니아 그죠 이쪽 그 발트 국가를 통해서 러시아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가 물론 그 전에도 뭐 영국하고 전쟁도 하고 이 이베리아 반도하고도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이렇게 쳐들어간 그런 경로를 밟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국가 건설을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심지어 아프리카 이쪽에 아프리카 그리고 이집트 원정까지 시작을 합니다. 대국가 건설이라는 게 이렇게 정복 전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나폴레옹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알사스 지역을 찬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에는 이제 프랑스 언어가 주 언어로서 수업이나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화의 수단이었는데 독일이 침략을 하면서 그 알사스에 있었던 모든 지역에 이 언어가 독일어로 그죠 공용어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어가 마지막 그죠 수업이 있는 날 이 광경을 알퐁스 도테란 소설가가 그 소설로 그 슬펐던 일을 그리고 그 문제를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어에는 고유 문화와 인간의 정체성이 내재하고 있는데 이 맥락에서 보면 모국어 사용 금지는 고유 문화와 정체성, 말살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프랑스 문화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세기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해가지고 굉장히 발달했었던 것이죠. 이 운하를 위주로 해서 산업이 발달했고, 특히 그 제조업 산업이 발달했고, 그들이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세기에 지어놓은 이 건물을 보십시오. 아주 아름답고 오늘날까지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직접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구교가 토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전쟁을 자주 벌이면서 이 경계가 인위적으로 하루아침에 생겼다 없어지는 그런 경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진은 전쟁이 끝나고 인위적으로 경계선이 생기는데, 한 아들은 독일 쪽에, 한 아들은 프랑스 쪽에 집을 가지고 살면서, 이들이 전쟁이 났을 때는 한 아들은 독일 편 군인으로서, 다른 아들은 프랑스 군인으로서 맞대고 싸움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영상은 사실상 우리나라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은 그 동생과 형이 운명적으로 서로 헤어져서, 형은 북쪽에서 동생은 남쪽에서 아마 그렇게 싸우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그런 유사한 그런 전쟁의 비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지만 유럽은 그들이 세계 패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제1차 세계대전을 보면 전쟁이 일어났던 것은 사라예보인데요. 사라예보 그 전쟁을 통해서 서로 하나 그 동맹국들이 그 싸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론은 독일과 소련의 경쟁으로 이어지는데, 이 전쟁은 국부전에서 세계전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라예보에서 시작해서 많은 서로 그 동맹국들을 전쟁에 끌어들임으로써 세계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의 인명피해는 약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없었던 굉장히 신무기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유럽은 기술과 학문, 그죠? 새로운 이런 흐름을 타고 굉장히 발전을 이루면서 이 모든 이런 신무기 생산에 이러한 신기술 그리고 연구가 투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신무기가 전쟁에 투여되면서 유럽은 실험장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전쟁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국은 그동안에 사실상 유럽에서 큰 힘을, 세계적으로도 큰 힘의 국가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 가입하면서 미국 위상이 완전히 바꿔지고, 또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패권국으로서 부상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은 전쟁 산업을 발전시켜서 그 전쟁 무기를 유럽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전쟁을 하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는데, 역시 패권 우욕을 가지고 결론은 독일과 소련, 그리고 독일과 그 이웃 국가들이 전쟁으로 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는 물론 직접 간접적으로 60여 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의 그죠 크기였죠. 그리고 인명피해는 6천만에서 6,500만인데요. 사실상 다른 그 자료를 보면 7,500만까지도 집계된 것을 봤습니다. 자, 전쟁이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업시설 파괴고 사회 하부 구조 파괴로 이어집니다. 산업시설 파괴를 보면 전쟁을 승리했던 나라나 그 전쟁에 실패한 나라는 똑같이 뭐랄까 실패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나라가 사실상 전쟁을 통해서 폭격을 하고 당해서 산업시설이 많이 파괴되어 가지고 그거를 재건축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었던 상황이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연합 국가들이 함께 공중전을 벌이면서 도시나 산업시설이 거의 7, 80%가 파괴돼서 새로운 완전히 땅바닥이 반반하니 파괴되었었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 해체, 그리고 노동력 상실입니다. 노동력 상실은 특히 전쟁에 젊은 사람들이 투여됐기 때문에 이들이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죠 뭐 반도 못 됐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전쟁터에 나간 남자들의 일자리를 여성들이 메우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노동력 상실 역시 빠른 경제 발전을 하는데 큰 방해물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무기 실험장이 되면서 그동안에 보지 못한 다양한 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전쟁이 되겠죠. 자, 가스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에 보지 못한 그런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자연의 파괴도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의 비참함을 다들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유럽 이 패권 국가들에게 남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그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들은 전쟁에 나섰지만 전쟁 후에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실상 모든 패권을 미국과 소련에 양도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끌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서로 연합국으로 협치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냉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편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가져다 주는 그런 문제는 새로운 질서 편성도 있지만 사실상 유럽이 완전히 그 경제 발전이나 그 위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파괴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던져주는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 세계 수출을 보면 유럽의 점유율이 66%였어요. 미국은 11.5%,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1951년에 보면 유럽은 40.5%, 굉장히 16 정도 그 점유율을 잃어버렸잖아요. 대신 미국은 16.6%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가져다 주는 그 결과에 같이 살아가야 할 그런 주민들은 서로 간에 그리고 국가 간에 반목과 갈등, 증오가 팽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유럽은 승자나 패자 모두 빈곤에 시달려야 하고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의 전쟁 공포 그리고 반목 여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이런 전쟁이 가져다 주는 그 황폐한 실황을 보면서 유럽 지성인들은 각성을 하게 됐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든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전에같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재건설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데 모두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로 모아지는 의견은 독일을 통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일이 이 1, 2차 대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2차 대전은 특히 전문 국가로서 낙인이 찍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생산, 철강, 석탄을 위주로 해서 전쟁 산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야만 전쟁을 독일로부터 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치에 의해서 55%가 정복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특히 유럽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데 하나의 그 생각으로 일치를 동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하나의 삶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생각이 정치적으로 뭉쳐야 강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모델이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베네룩스 3국인데요. 베네룩스 3국은 가장 조그만 나라, 세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가 같이 전쟁을 하면 가장 많이 희생을 받던 나라이죠. 제2차 세계대전에 이 세 나라는 다시 전쟁에 휩싸여 가지고 그들의 왕이나 그리고 지도자들이 영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영국에서 이들이 2차 대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 3국은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동맹 체제를 만듭니다. 독일이나 프랑스가 다시 쳐들어오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같이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고요. 이 모델을 토대로 해서 경제 발전을 밀접한 관계에서 추진하는데도 이들은 한 몫을 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델이 되어서 유럽 통합도 유럽 공동체 발전도 이런 식으로 되어 가야 된다는데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서유럽 통합을 추진하게 되죠. 자, 이들이 이렇게 서로 통합을 하면서 그동안에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통제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전쟁의 승자나 패자 모여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화해를 해야만 서로 만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고 화해를 하고 이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해 가면서 그들이 그동안에 안고 있었던 앙숙관계를 풀어가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점에서 통합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유럽연합의 평화통합이 열린 거죠.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1951년에 형성됩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개 국가가 가장 많이 전쟁을 했던 6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 참여하면서 논의했던 게 독일의 전쟁에 사용됐던 석탄과 철강석을 그들의 경제 성장을 위해 사용을 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들이 생산해서 서로 주고받고 팔면서 공동시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공동시장은 자유무역지대로서 서로 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이 자유무역을 실시를 하면서 이를 토대로 유럽 통합을 촉구를 합니다.
동시에 이들은 시민의 방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 또 이들의 참여를 높이는 유로비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유로비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여국들의 국기가 지금 앞에 있고요. 그리고 위에를 보면 위에는 아직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은 유럽연합은 아직 완결된 프로젝트가 아니고 지금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완결을 시키지 않고 이 건물을 그대로 놔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로비회가 오늘날 751명의 의원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내부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른쪽에 조그만 카비넷이 보이는데요. 이 카비넷은 전부 번역하고 통용하는 지역입니다. 유럽연합의 평화통합에는 평등의식, 그리고 모든 문화는 자체의 의무와 권리를 평등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나라든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자신들의 언어로 이 유럽연합에 와서 그들의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른 나라 말로 통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가 학생들하고 가서 여기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여기 보면 가장 오른쪽에 영국이 보이는데 영국은 그동안 탈퇴해서 영국은 없죠. 자, 저희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찍었던 이 장면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발전을 통해서 유럽연합 내에서는 상호 의존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훌륭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서로 간에 침범을 지향하고 그리고 전쟁을 예방하면서 공동 안보를 지키고 그리고 공동으로 국방력을 개선시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동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특히 조그만 나라에서는 국방비가 절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룩셈부르 이런 조그만 나라가 독일의 큰 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국방을 크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국방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갈 텐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상호 간에 안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가 절약이 돼서 이 국방비를 경제발전에 투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관세연맹을 맺어서 서로 간에 수출입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공동 노동시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노동력이 남아 돌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면 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가서 일자리를 얻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개방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 발전도 이루어왔는데요. 이 집계 통계를 하나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1958년에서 70년 사이인데요. 역내 무역이 6배가 증가합니다. 대무역은 2.5배가 증가했고요. 회원국의 총 생산은 매년 5%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 유럽 경제 공동체는 1962년에는 미국을 넘어서서 가장 큰 단일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특히 수출 이런 관계에서 해방을 하는 첫 걸음을 걷게 됩니다. 자, 유럽연합은 그동안에 많은 회원국을 확보를 하고 이 다양성 속에서 단일성을 추구해오는 그런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 행정, 법조 여러 이런 구조가 다양하지만 그러나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론화의 구조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이론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중요하니 생각하는 게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민주주의, 배려, 역지사지, 나무 처지에서 먼저 생각하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연대와 유대감,
소수자와 인권 존중 등을 굉장히 중요하니 생각하면서 이를 토대로 유럽의 정체성 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민주적 사회 형성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협력을 하면서 신뢰 구축을 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단일 시장을 만들어냈고 단일 화폐를 만들어서 유로이겠죠. 이들은 유럽연합의 단일성을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람, 자본, 기술, 노동력이 자유롭게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생겐 조약을 설치했습니다. 생겐 조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중간 지점에 있는 쉥겐에서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원 같이 이거는 유럽연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쉥겐, 룩셈부르크이고 저쪽은 저쪽은 바로 프랑스. 그리고 오른쪽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 저쪽은 독일입니다. 여기 접경 지역이죠. 여기서 자유로운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은 서서히 평화 통합을 이루어오고 있으면서 동유럽도 끌어안고 있습니다. 동유럽이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연합이 가입을 위해서 전제 조건을 달고 있죠. 그게 뭐냐면 나라마다 민주주의 달성, 인권 존중, 소수 존중, 다문화 존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헌법에 안착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민주적 사회, 정치, 경제, 법 형성도 같이 가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를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안을 대고 있고 또 이런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면 여기에 그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 독일도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동구권도 서구 유럽과 지금까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 통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화를 유지한 지역 통합의 성공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는데 이러한 그들의 업적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 발전도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을 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많고 이거는 내수시장 영향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회원국 내수도 수출의 80%가 시행되고 그리고 외부 시장 의존성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에게 공동으로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성공적 사례로 만들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은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한계와 그리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발전을 이루게 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이런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들이 실천했던 정책을 다시 한번 개선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서 유럽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유럽연합이 우리의 평화통합에 주는 시사점이 뭘까요? 저는 간단하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뭉치면 강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해서 세계 패권 국가를 견제할 수 있고 또 공동체로서 자체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나라는 이런 길을 가기가 힘들죠. 뭉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동시에 안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익을 갖다 주는 그런 사무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나오는 그런 과정을
우리 남북 간 통합을 위해서 또 크게는 아시아 또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사례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